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이 막혀 있었고 팔은 뒤로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머리에서는 뭔가 맞은 듯한 통증이 계속 울려 퍼졌고 눈을 뜨자 보인 건 천장이 아니라 거무튀튀한 나무 기둥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축축한 냄새가 가득한 공간. 그곳은 창고였어요. 어두운 산속에 버려진 낡은 창고. 제 몸은 꽁꽁 묶여 있었고 옆에는 녹슨 쇠사슬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납치다? 누군가 나를 납치한 거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턱으로 테이프를 벗기고 온몸을 비틀어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는 아직 새벽이었고 짙은 안개가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살기 위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한참을 내려왔을까요? 찬바람이 스쳤고 갑자기 시야가 열렸습니다. 아래에는 낯선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너머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나를 어디로 데려온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8살 유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야근 후의 퇴근길이었지요. 여느 날처럼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밤 11시쯤 회사 건물 앞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택시를 부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손이 제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동시에 코에 무언가를 들이대는 느낌이 들었고 순식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둠뿐이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냄새는 썩은 나무와 축축한 먼지, 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손은 등 뒤로 거칠게 묶여 있었고 입은 단단한 테이프로 막혀 있었지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팔과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옆으로 굴려 뺨을 바닥에 문지르며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손목은 바닥에 비벼가며 매듭을 풀었고 피부가 벗겨질 만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이 풀린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방은 나무 판자로 된 창문 없는 창고였고 벽엔 녹슨 사슬과 오래된 삽자루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밖은 산이었고 어둠 속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지요. 정신이 아득한 상태에서 무작정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지 밑단이 찢어졌지만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귀 가까이에서 울릴 정도로 뛰고 있었어요. 얼마를 달렸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 갑자기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 코를 스쳤고 언덕 아래로 오래된 마을 하나가 보였지요. 그 너머엔 분명히 바다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왜 내가 이런 곳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을 입구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목조주택과 하얀 돌담들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고 집집마다 커튼이 단단히 쳐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대문은 전부 닫혀 있었어요. 처음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슬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여자였고 이어서 뒤따라 나오는 인물들 역시 모두 여자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 조용히 말했지요. 여긴 위험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분명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뒤따랐고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마을을 벗어나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속 바위 밑 움푹 파인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칠간 저는 숲속을 떠돌며 은신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이 되면 마을 근처로 가 그들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자들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같은 시간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낮 동안은 거리 하나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요. 그들의 생활은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의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괜찮으세요? 이 근처에 계시죠?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목소리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기대였지요. 그들은 식당에 식사라도 하러 온 사람들 마냥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수많은 여자들이 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배가 고파서 마을에 내려갔다가 몰래 남의 집에 음식을 훔쳐 먹으면서 그녀들이 다시 저를 쫓아올 때면 매일 달아났고 매번 더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 섬은 절대 정상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숨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산속에서 버틴 몸은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들고 나온 것도 없이 도망쳐 나온 상황이라 마실 물조차 없었지요. 나무 껍질에 맺힌 이슬을 할자 마시고 가끔 떨어진 열매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체력보다 더 고된 건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될 때마다 들리는 발소리,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시선. 저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계속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한참을 돌아 나가다가 경사진 낭떠러지 언저리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무릎에서 피가 났고 바짓단이 찢어졌지요. 이대로는 더는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을 쪽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외곽 쪽, 인적이 없는 방향으로요. 마을 주변을 살피며 오래된 울타리 너머로 몸을 숙여 들어갔고 조용히 눈치를 보며 뒷길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작고 허름한 헛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 세워져 있었고 안엔 먼지가 가득했지만 몸을 숨기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 안쪽 집단 속에 몸을 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디디는 소리, 그리고 낮은 소리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 혹시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소리가 들린 직후 헛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혹시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 말은 그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겁주는 말도 아니었고 억지로 끌어내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집더미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작고 마른 체형,
어깨엔 헝겊 보따리를 하나 메고 있었고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혹시 도망치고 계신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마실 물이에요. 그리고 여긴 지금은 아무도 안 와요. 저는 그제야 아주 조금 몸을 느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려놓은 후 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저는 정다림이에요. 오늘 밤은 여기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물병 하나와 작은 감자 2개, 그리고 누더기 천이 1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감정이 들었지요. 새벽이 되도록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그 여자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왜 도와준 걸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여자의 말투, 눈빛, 그리고 물러서는 자세까지 마치 저의 공포를 읽고 있었다는 듯 했어요. 저는 그날 밤 그 헛간에서 처음으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 끼를 맞기엔 턱없이 부족한 1,000조각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헛간을 나섰습니다. 다시 마을 외곽을 돌며 숨어 지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말없이 천천히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시면 아마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조용히 앉았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작은 1,000조각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불 붙이는 데 써요. 밤이 되면 여기서 아주 조용히 켜세요. 연기 안 나게. 저는 그 순간까지도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숨어 다니며 받았던 공포, 의심,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그녀의 몇 마디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고 말없이 헛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섬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존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였어요. 저는 아직 이 섬이 어떤 곳인지, 왜 여자들밖에 없는지, 왜 저를 붙잡으려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정다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은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마을의 틈을 살폈습니다. 다림이라는 여자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조용히 나타나 짧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물과 먹을 것, 1,000조각이나 부싯돌 같은 것을 손에 쥐어주곤 했지요. 처음엔 그 친절이 그저 인간적인 동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림의 표정은 점점 더 긴장되어 갔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도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말투가 다급했습니다. 왜요? 라는 제 물음에 그녀는 입을 꾹 다물다가 주변을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챈 것 같아요. 이 근처에 계신 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몸을 숨기며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누군가가 눈치를 챘다는 말이었지요. 다림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도 같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려서 제게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이 길로 따라가면 산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멀지는 않지만 어두울 땐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떠나지 않고 헛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말도 없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을 주변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었고, 그전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이던 여인들의 패턴도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인기척이 느껴졌고, 밤에는 헛간 근처까지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듯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오늘 회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관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그게 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납치당했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왜 나를 붙잡으려 했는지, 왜 밤마다 나를 찾았는지, 왜 다림은 혼자만 다른 행동을 하는지,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하려는 건데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지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예전에도 외지인 남자가 한 명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요? 다림은 한참을 침묵하다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다시는 못 봤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섬 전체에 감시망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지요. 누군가는 헛간 주변을 감돌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숲 가장자리에서 불빛을 비추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긴장해야 했고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더는 여기서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다림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다음 날 새벽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헛간 안쪽 집더미 밑에서 작게 접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정, 동쪽 절벽 아래 바위 뒤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다림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 줄씩 읽고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고 먹는 것도 아꼈습니다. 자정이 다가오자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발소리 하나 없이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절벽 아래 작은 바위 뒤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 도망칠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망은 가능해요. 다만 같이 도망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섬에서 내가 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숨는 게 아니라 계획해야 했고, 움직여야 했고, 감시망을 피해 나갈 루트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는 이제 다림과 함께였지요. 그날 이후 다림과 저는 낮에는 따로 움직이고
밤이 되면 정해진 은신처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헛간을 떠나 더 깊은 숲 안쪽, 오래된 폐창고 근처,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공간이 새 은신처가 되었지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곳은 우리가 잠시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림은 낮 동안 마을 안을 돌아다니며 식량과 물, 작은 물건들을 챙겨왔고 저는 그 물건들을 분류해가며 탈출 루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지도에 표시된 비밀 통로와 언덕 뒤 외부 창고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도망쳐 다니다 마주했던 지형과 겹치는 부분을 하나씩 맞춰보며 도망칠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은신처 인근에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다림은 제 팔을 붙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위쪽 바위를 스치듯 지나갔고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림은 눈빛으로만 말했지요.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바위 뒤에 웅크려 있던 그 시간은 정말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지나쳐갔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경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다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제가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요즘엔 다들 서로 감시하는 눈치예요. 저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졌고 감시하는 인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둘 다 다른 감옥에 있다가 잠시 만나 몰래 손을 맞잡고 다시 숨어드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은신처에서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계획만 이야기하던 우리가 점차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녀에게 서울 이야기, 회사에서 일하던 일상,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던 사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컵라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허전할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림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자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저는 단번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길 겪고 나니까 거기도 결국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네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밤이었고 벌레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이며 제 손을 감싸주었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섬에 와서 누군가와 손을 맞잡은 건 저는 말없이 그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도망도, 공포도, 감시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더라도 꼭 같이 가요. 혼자 두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갑니다. 나 혼자만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거리는 그날 밤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속에 움츠러들던 마음이 조금씩 다림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압박은 계속 커졌지만 그녀와 나누는 작은 대화와 침묵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마주했습니다. 낮에는 서로 따로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 은신처 주변을 몇 번씩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림은 저보다 훨씬 익숙하게 동선을 파악했고 저는 그녀가 알려준 지형을 외우며 도망 루트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한 접촉 하나가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은신처로 돌아온 저는 바위 뒤 나무 덤불 사이에 앉아 다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했고 벌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중 발을 헛디뎌 저쪽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킨 제가 앞쪽으로 다가가려는 찰나 다림과 제가 마주치며 중심을 잃고 서로를 부여잡았습니다.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이마가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떨어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몸을 살짝 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저도 서둘러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놀라서 그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은신처로 돌아와 앉았고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짧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일어나 조용히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보따리는 놓여 있었지만 다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고 혹시 불편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뭔가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림은 예정보다 한참 늦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창백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짧은 접촉 이후 서로의 존재를 더 깊게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그녀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녀의 호흡과 움직임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작은 담요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요즘 밤이 많이 차가워졌죠. 그냥 그쪽 혼자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담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가만히 웃었고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도망 계획보다 그녀의 존재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엔 여전히 도망쳐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섬에서 처음 느낀 따뜻한 감정이 다림과 함께 있을 때마다 커졌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녀 역시 말은 없지만 저를 자주 돌아보았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아주 짧은 침묵 속에서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눈빛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역시 그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곳을 함께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눈빛이 길어졌습니다. 다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제는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녀가 옆에 앉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은신처에서 만나는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다림은 여전히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왔고 저는 늘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조차 점점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보통보다 더 조용했고 그녀의 얼굴에도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옆에 가만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숨만 쉬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녀가 돌아설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쪽지도 없었고 보따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바쁜 일이 생겼겠거니 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킨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은신처를 떠나 조심스럽게 마을 가장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평소 다녔던 길, 물을 길었던 바위 옆, 작게 틀어놓은 창문 근처까지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올 무렵 은신처로 돌아오니 그곳엔 조용히 앉아 있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도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묻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더니 아주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저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지만 서로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손가락을 꽉 쥐며 모든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고 저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펴놓을 때마다 저는 그녀의 옆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데도요. 그냥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면 돼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와 도망치는 건 단순히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손가락을 맞잡았고 손바닥을 꼭 눌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림은 처음으로 제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움직여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컸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탈출을 준비만 해왔지 실제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내일이면 마을 안에 감시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틈일지도 몰라요. 저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담요 하나, 물병, 지도 조각, 그리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싸준 작은 음식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고 달빛은 숲속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장섰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숨소리조차 아까웠습니다. 마을 경계를 넘어 산 아래쪽 외곽 헛간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외곽의 낡은 헛간은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문짝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바닥엔 먼지와 낙엽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은신처였습니다. 두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감시에서 잠시 벗어난 공간이었으니까요. 다림은 먼저 안쪽에 앉아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입구 쪽을 몇 번이나 살펴보며 혹시 누가 따라오진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마을 밖 둘만의 공간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거리, 바람소리와 숨소리만 들리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서서히 풀리자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은 그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담요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담요 한쪽을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같이 덮어요. 밤바람이 차가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팔이 스쳤고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듯 자연스러웠지만 몇 분이 지나자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완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말없이 다가갔고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고요히 흐르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더는 숨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닿아 있었고 몸은 서로에게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로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추위도 잊었고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다림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았고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떴을 때 다림은 여전히 제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헛간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 위로 번졌고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림은 먼저 몸을 일으켰고 조용히 헛간 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움직이지 말아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담요를 접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외부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주 멍하니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점심도 건너뛴 채 흐른 시간은 어느새 저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남은 식량을 나눠 먹으며 짧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계속 숨기만 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였는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다림 씨가 나타났어요. 다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신중했고 강해 보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지만 저는 이 마을이 두려웠어요. 항상 감시받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누군가에게 찍히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줬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도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저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도망치고 싶은 눈빛. 그래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망쳐요. 같이요. 이제는 더 숨을 곳도 없어요. 다림은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도망쳐요. 끝까지.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계획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 이후의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 하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컵라면부터 먹고 싶어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도 사고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요. 그녀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상상만 했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보여줄게요. 진짜로.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감정, 같은 두려움. 서로의 모든 것이 조금씩 겹쳐졌고 더 이상 따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다림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고 함께 있고 싶다는 감정.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헛간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무 틈 사이로 들어오던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손끝만 닿은 채
한참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흐르던 공기 속에서 마음이 잔잔히 요동쳤습니다. 눈앞에 그녀가 가까이 있었고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공간은 좁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일까 아니면 이 상태로 멈춰야 할까? 저는 손끝을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말들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멈추지 않으려는 마음. 저는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감촉이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숨결은 가까웠고 체온은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고 담요 아래서 두 사람의 호흡은 천천히 하나로 엉켜갔습니다. 외부의 바람 소리도 긴장도 모든 감각은 사라졌고 오직 그녀의 향기와 온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고 낯설었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더듬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릴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후회도 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큰 감정이 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꿈 아니죠? 저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진짜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담요 아래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말없이 아침이 올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외로움도 끝났고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출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도망만 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가 되었지요. 햇빛이 천천히 헛간의 나무 틈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담요 아래 조심스레 몸을 웅크린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느리고 고요했지만 마음은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옆에 누운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깊이 잠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분명히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자 저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그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이라기보단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긴장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을 움직였고 그녀는 담요를 개며 말없이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침묵은 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움직여요.
오늘은 바람이 달라요. 아주 일상적인 말이었지만 그 안엔 우리가 다시 평소처럼 움직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북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 이후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 후회하시나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도요.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지금이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우리는 아주 작게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렸고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번졌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기고 그날의 동선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마을 경계를 우회해 동쪽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경로, 몇 차례 정찰했던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도중에 쉴 수 있는 지점도 표시했습니다. 다림은 예전과 달리 더욱 적극적으로 경로를 설명했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 길의 끝에서 그녀와 함께 서 있겠다고요. 그날 하루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며 동시에 눈빛만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다림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로 같이 가야겠다고.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든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같이 가야겠다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제 정말로 같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만 이동했고 해가 뜨기 전에 은신처로 돌아왔습니다. 다림은 마을 안쪽 지형에 익숙했고 저는 그녀가 설명한 경로를 기억하며 가능한 한 발소리를 죽이고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북쪽 절벽을 향해 점점 가까워졌고 패터널 근처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터널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지만 다림은 그 안쪽에 숨겨진 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까지 남은 건 단지 이 고개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쉽게 깨졌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물을 구하러 마을과 가까운 계곡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마을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외곽이라 방심했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다림이 물을 뜨고 있던 그 순간 저는 뒤편 나무 사이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을 감지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마을 감시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주저없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림 뛰어요. 짧게 말한 뒤 저는 몸을 돌렸고 다림도 놀란 얼굴로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숲 사이를 헤치며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바위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시자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숨이 목까지 차오를 즈음 다림이 갑자기 저를 움켜잡고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기요. 숨어요. 그녀가 몸으로 저를 감쌌고 우리는 풀숲 깊은 곳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감시자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다림은 제 몸 위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몇 분간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위 뒤를 한 차례 살펴보고는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림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가셨어요. 저는 겨우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그녀도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땀에 젖어 있었고 다림은 팔꿈치에 상처가 나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더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은신처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둘 중 하나라도 잡혔더라면 지금 우리는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림은 작은 천 조각으로 팔꿈치를 감쌌고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살폈어야 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다짐했습니다. 더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젠 정말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우리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바깥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숲속은 조용했고 먼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우리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오늘처럼 위험한 일 더는 반복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꼭 함께 나갈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생존 이상의 의미였다는 것을. 감시자는 사라졌고 위험은 일단 넘겼지만 우리는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대었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숲속 은신처에서 나와 마을 외곽에 개척되지 않은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림이 오래전부터 메모해 두었던 폐광 옆 작은 동굴 입구를 시작점으로 삼았지요. 그 동굴과 연결된 터널이 마을 외부로 통한다는 정보는 마을 내부 문서에서 떼어낸 지도 한 장과 감시자들의 순찰 표시로부터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밤 경로를 그렸고 낮에는 마을 여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회관 건물은 거대한 나무 기둥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아래엔 여성들만 모이는 의식 장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입단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의식이 매주 열렸고 참가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의식 바로 뒤로 여성들이 숲길과 동굴 입구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에 감시자가 서서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감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잡혀요. 이 구조를 깨야 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켜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담요 위에 놓인 메모와 지형도는 밤늦도록 펄럭였고 우리는 돌처럼 침착해졌습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동쪽 절벽 아래 절반쯤 언덕을 타고 내려가면 패터널 입구가 나와요. 감시자 순찰은 이쪽 루트를 맴돌지 않아요.
제가 읽은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림은 미소 지으며 좋아요. 당신이 앞장서요. 저는 뒤따를게요. 그리고 숲이 보이는 지점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 순간 우리는 탈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둘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마을 내부의 이상한 의식을 목격했습니다. 밤이 되면 회관 앞에 불빛이 켜졌고 긴 행렬이 나무 기둥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여성들은 의식용 의상을 입고 노랫소리를 냈으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다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당신이 외부에서 왔다는 걸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인가요? 다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긴 당신처럼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들의 규칙은 절대 넘을 수 없었죠.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지 않고 말없이 어깨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다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절대 여기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단호했고 제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끝까지 같이 나가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숨바꼭질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길이 놓였습니다. 바다 너머로 뻗은 탈출 통로를 위해, 감시망을 뚫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 밤 숲의 나뭇잎이 흔들렸고 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연대했고 두려움을 나눴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지만 마음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녀는 나의 길이자 출구였습니다. 새벽 3시 숨을 죽인 어둠이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터널 입구 근처 작은 은신처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림은 손등에 난 상처를 붕대로 감고 저는 오래전 몸에 묻혀 숨겨두었던 GPS 구조 신호 장치를 꺼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돌리는 순간 미세한 진동과 함께 붉은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호가 닿을까요? 다림의 물음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장치는 해상 신호에도 반응해요. 위성에 닿으면 곧 구조 신호가 전달될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건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패터널 내부로 몸을 낮췄고 저는 입구 쪽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낙엽과 진흙을 덮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지난밤부터 마을 안쪽 감시를 강화했지만 바깥쪽 터널은 여전히 방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관 쪽으로 갈게요. 경계가 나에게 쏠리면 당신은 터널을 통해 빠져나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괜찮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해요. 당신은 꼭 나가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갈라섰습니다. 그녀는 나무 뒤편을 돌아 회관 방향으로 사라졌고 저는 터널 입구 앞에서 숨을 고르며 신호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으로 경로를 외웠습니다. 내부 붕괴 구간까지 57m, 우회 경로로 빠질 경우 북서쪽 해안 절벽까지 도달 시간 8분, 구조 신호를 받은 구조팀이 움직이기까지 최소 15분.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둘 다 끝이었습니다. 터널 안은 생각보다 더 깊고 거칠었습니다. 처음 20m 구간은 금방 지나쳤지만
이내 바닥이 부서진 자갈과 무너진 나무 잔해가 길을 막았습니다. 이건 미리 알고 있었던 붕괴 지점이었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바닥을 비추자 먼지 속에 새겨진 발자국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림과 제가 며칠 전 예행 연습으로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붕괴가 심해져 있었습니다. 통로 일부가 무너져서 계획했던 직선 이동 경로는 막혀 있었고 저는 왼쪽 측벽으로 돌아가는 우회 통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 비좁고 경사가 심했지만 외부로 이어지는 공기 흐름이 느껴졌기 때문에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터널 벽을 짚으며 3분을 더 이동한 끝에 저는 숲을 사이 틈으로 바닷바람이 밀려드는 좁은 통로 끝에 도착했습니다. 반대편 절벽 끝이 보였습니다. 약속한 지점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닌 기계음이었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깜깜한 하늘 사이로 초록색 탐색등이 번쩍였습니다. 구조 헬기였습니다. 신호가 닿은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천천히 돌며 북서 해안을 탐색하던 그 헬기는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갔고 저는 다림을 기다리기 위해 뒤를 돌아 숲을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직 그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심장은 요동쳤고 다시 무전기 신호기 버튼을 눌러 구조팀에게 제가 위치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다림, 제발 제발 와요. 입술을 깨물며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자가 따라붙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 뒤로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손에 쥔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한 그림자가 수풀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다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고 이마에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감시자 하나가 따라왔어요. 회관 근처에서 눈치챈 것 같았는데 놓친 줄 알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녀는 주저앉듯 제 옆에 쓰러졌고 저는 그녀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시간 없어요. 바로 이동해요. 우리는 해안 절벽을 향해 마지막 구간을 뛰었습니다. 저 멀리 헬기의 프로펠러가 뿜어내는 바람과 불빛이 빛났고 북서쪽 절벽 끝에는 구조팀이 설치한 임시 강화 로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요원 하나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신호 수신 완료. 지금 바로 탑승하십시오. 그 순간 절벽 반대편에서 또 다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감시자였습니다. 수십 미터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멈춰. 거기서 멈춰. 경고와 동시에 사이렌이 울렸고 주위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림의 손을 잡고 마지막 비탈길을 뛰어 올랐고 헬기 문이 열리는 순간 구조요원이 손을 뻗었습니다. 잡아. 먼저 다림이 올라타고 그녀가 제 손을 당겼습니다. 감시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저는 헬기 바닥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몇 초 뒤 헬기는 이륙했고 아래에서는 여러 명의 감시자들이 손전등을 흔들며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헬기는 상승했고 바람은 점점 멀어졌으며 섬의 등불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헬기 안에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GPS 신호기를 꺼냈습니다. 붉은 불빛이 사라지는 걸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 섬에서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헬기가 착륙한 뒤
우리는 즉시 의료진과 정보요원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구조 직후였지만 간단한 인터뷰와 검진, 의복 교체, 그리고 신원 확인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임시보호소의 각 방에 격리되었고 군 경계병이 시설 주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처음 겪는 외부 세계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벽지를 바라봤고 간호사의 손길에도 쉽게 몸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격리된 방에서 조사관들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섬의 위치, 조직의 규모, 내부 통제 방식,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저는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조사관은 펜을 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둘 다 2차 조사를 통과했고 정부 보안 관찰하에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소음과 전자기기, 뉴스 화면 속 자신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림은 작게 떨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보호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과 앙상한 가로수가 그녀에게 낯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서서히 바깥 공기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오던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가면 돼요.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보호조치 아래 놓였고 마침내 자유라는 단어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언론은 섬에 관한 첫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고립된 여성 공동체, 외부 남성 납치 의혹, 정부 비밀 조사 착수, 익명의 정보 제공자로서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외부에 제출했고 위성 사진과 구조 헬기의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의 존재를 인정했고 내부 수색과 체포 작전이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보도 화면 속에 비친 섬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제 시설은 무너졌고 공동체 수뇌부는 체포되거나 도주했습니다. 다림은 화면을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없어졌네요. 그 목소리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우리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다림은 조용히 방 하나를 꾸미고 가끔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일상은 아주 평범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꿈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터널 속을 달리던 장면을 떠올렸고 다림은 잠에서 깨어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서로의 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말 하나에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시의 나무에 연두빛이 다시 피어났고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이따금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연필로 풍경을 그렸고 저는 아침마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마음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왔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놀라고 멈칫했지만 이제는 커피를 고르는 일, 빨래를 넣는 일, 주말에 장을 보는 것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림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다시 누군가 우리를 찾는다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견뎠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2번 다시 우릴 해치지 못해요. 그 대답은 위로가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않았지만 잊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다림이 혼자 베란다에 서 있거나 제가 잠든 척하면서도 그녀가 숨죽여 우는 소리를 들은 날도. 하지만 그런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쫓지 않았고 어디에도 속박은 남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때의 어둠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